자, 우리 3학년들 이제 네 번째 영상인데 우리 번호로 따지자면 우리가 8번부터 했으니까 11번 영상 되겠습니다. 11번 영상은 사실은 이제 내용적으로는 봐야 될 내용이 통치체제 정비, 여기 있는 통치체제 정비 내용이랑 조금 뒤로 넘겼을 때 당시 이 고려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상황이 어땠느냐라고 하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표 있죠? 여기에 당시 고려의 중앙정치기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고려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였어요. 이 삼성육부제 작년에 우리 막 율령체제 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4가지 요소 해서 한자, 불교, 유교, 율령 중에 그 율령에 해당하는 삼성육부고요. 이 3개의 성과 6개의 부서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운영했던 체제를 삼성육부제라고 부릅니다. 고려는 이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였는데 대신에 고려의 상황에 맞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육부가 아니라 이성육부로 구성을 합니다. 원래는 중서성이랑 문화성이 따로 존재했는데 이 중서문화성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국정을 통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여기에 대장이 문하시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하시중이 전체적인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나머지 한 개의 성은 상서성이라 불리는데 아까 말했던 이성육부 중에 이 육부가 이 상서성 아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에 있는 중서문화성이 이 국정을 총괄을 한다면 상서성은 실제 국정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개의 부서가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해가지고 각각의 관리 임명 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도 다루기도 하고 병부는 군사, 호부는 재정, 형부는 법률, 예부는 교육, 공부는 토목 이런 식으로 6개의 부서를 담당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중국에서 받아들인 다른 기구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추원이 있습니다. 중추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따지자면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 있죠. 왕의 비서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비서실에다가 지금의 국정원 역할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사적인 기밀도 다루고 왕의 명령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왕한테 가는 그런 말들을 대신 왕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게 여기는 중추원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밖에도 밑에 보시면 어사대, 삼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사대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역할, 그래서 관리들이 비리 저지르는지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잘 하냐 못하냐 이런 것들 감시하고 감찰하는 기구가 어사대, 지금에 따지자면 감사원과 같은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라의 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3사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중앙정치 기구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한국사라고 하면 제일 강조하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보통 우리만의 뭔가 독창적인, 우리만의 독자적인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사실 저번 시험 범위에도 고구려가 독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졌던 내용 쌤이 강조했고 그대로 시험이 됐죠. 한국사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뭔가 독자적인 걸 운영해 나갔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려시대 때는 이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이성육부라고 해서 고려의 상황에 맞게 바꾸었던 거 이게 당연히 중요할 거고 또 뿐만 아니라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당시의 회의기구가 있습니다. 이 회의기구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오직 고려에만 있었던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병마사에서는 주로 국방이나 군사 문제, 그리고 식목도감에서는 제도나 그 시행하는 규칙 같은 것들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기구 같은 경우에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좀 특별한 기구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도 보시면 얘네들만의 이제 독자적인 기구로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회기구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라는 이렇게 통치를 했다 하면 지방은 어떻게 다스렸냐? 사실 고려 초기에는 이 호족이라는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들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종 때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 배웠는데 십이목이라는 지방의 기구를 설치를 하고 여기다가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고려의 지방제도가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봐주면 되는데
고려는 전국을 어떻게 나눴냐면 오도와 양계 그리고 경기로 나누어서 다스렸어요. 오도는 그냥 일반적인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양광도, 뭐 지금의 뭐 경상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오도에는 각각의 오도를 다스리는 안찰사라는 관리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국경 지역에 양계라는 걸 뒀는데, 위치상으로 지금 이게 PDF 파일이 조금 깨졌는데 쌤이 마저 뭐 지도를 이렇게 그려드리면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동계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북계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통틀어서 양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어때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바로 국경선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동계는 이 동쪽 해안선을 따라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열로 넘어오는 해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다를 통해 오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 동계는 동해안을 따라서 쭉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양계라고 하는 거는 군사 특별구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군사적인 특별한 행정구역이었고, 여기다가는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와 다르게 병마사라는 관리를 따로 파견했다. 그리고 오도와 양계 아래에는 주군현이라는 것을 두었는데, 이 주군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경기는 뭐냐? 우리 지금도 서울 주변에 있는 도를 경기도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수도가 개경이었기 때문에 개경과 그 주변 지역을 경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개경은 서경, 당시에 평양, 그리고 동경. 이때 동경은 원래 경주를 말하는데 나중에는 이 삼경에 속하는 게 동경이 아니라 남경으로 또 바뀌어요. 남경은 지금의 서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삼경이라고 해서 나라의 중요한 그런 도시들을 또 두어서 또 정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까 이 주군현 뒀다고 했죠. 특히나 이 군현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곳과 파견되지 않은 곳이 구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려가 지방행정을 완벽하게 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현과 속현으로 구분해서 주현에는 파견된 곳, 속현에는 파견 안 된 곳 해가지고 주현이 속현까지 관할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당시 특수행정구역으로서 향, 부곡, 소라는 특별한 구역이 존재했는데, 이곳은 뭐 따지자면 고려에 좀 늦게 합류한 애들, 고려한테 끝까지 뭐 대항하다가 고려한테 좀 뒤늦게 합류한 친구들을 보통 향, 부곡,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으로 뒀어요.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좀 차별을 받았던 게 세금도 많이 걷어갔고,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뭐 이사 가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받는 이런 특수한 행정구역도 있었다. 군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군 정도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중앙군이 궁궐과 왕실을 지키는 이군과 그리고 개경과 국경 지역 쪽을 담당하는 6위로 편성되었다. 그래서 2군 6위로 고려의 중앙군이 편성되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제도, 일단은 이 당시 지었던 학교 중요하죠. 국자감이라는 학교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시는 게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주자감이라는 학교를 설립했었고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문왕 때 무슨 학교 세웠는지 기억하세요? 국학 지었습니다. 국학.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관리들은 어떻게 뽑았냐? 크게 두 가지 제도로 나뉘는데, 하나는 과거제, 하나는 음서가 있습니다. 과거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국사 할 때도 배웠겠지만 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과거제도 크게 그 뒤로 종류가 나뉘거든요. 그 안에 문과, 그리고 잡과, 승과로 나뉩니다. 문과는 재술과와 명경과로 나뉘는데, 재술과는 따지자면 이제 서술형, 뭐 논술형, 물론 논술형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창작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을 좀 써야 되는 그런 게 재술과고요. 명경과는 암기 과목입니다. 유교 경전 같은 거 암기 잘 해가지고 토해내는 그런 게 명경과였어요. 그래서 두 개 중에는 재술과를 조금 더 쳐줬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문관을 뽑았고, 잡과는 이제 기술관들, 뭐 통역이라던가 아니면 의학이라던가 이런 데 기술이 있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고려는 또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승려를 대상으로 하는 좀 나라의 고위 승려들 있죠. 그런 승려를 뽑는 승과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특징은 무과가 없었어요. 반대로 조선시대 때는 무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님은 무과에 급제를 해서
관리가 됐던 분인데 고려 때는 무과를 따로 시행하지 않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을 그냥 무관으로 따로 임명을 했어요. 이런 과거제에 포함을 시켰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음서제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제와 다르게 그냥 왕족과 공신의 후손 또는 5품 이상의 고위관리의 자손들은 과거 따로 안 하고 음서로 바로 프리패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음서라는 이걸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지위를 세습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거. 그리고 고려는 모든 관리들에게 수조권이 설정된 토지를 줬는데 수조권은 세금을 걷어가는 권리. 우리 예전에 신라 때 그 관료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관직 수행의 대가로 쌀이나 배 같은 옷감 등의 현물들을 녹봉으로 봉급으로 주는 모습도 보였다. 그래서 전시가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관리가 사망하면 그에 받는 토지는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절차도 있었다는 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이 중앙 통치 제도를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다면 당시 고려의 이 중앙 정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느냐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당시 이제 고려 전기에는 지방의 호족들이랑 또 신라의 육두품 출신이었던 유학자들이 중앙 정치계에 진출을 해가지고 지배층을 이뤘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고위 관리를 배출하는 집안이 등장을 하겠죠. 우리는 그 가문을 문벌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벌을 형성했던 가문들은 주로 과거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고위관직에 한번 오르면 음서를 통해서 계속 해먹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주요 관직들을 독점을 하고 왕실이라던가 또는 다른 문벌 가문과 혼인을 하면서 세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이 가문이 이자겸이 이끌었던 경원이씨 가문입니다. 지금은 인천이씨라고 불릴 텐데 이 경원이씨 가문이 대표적인 이 문벌 가문이었고 이 사람은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외조부이자 장인어른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외조부는 우리 엄마의 아빠란 소리고 장인어른은 내 와이프의 아빠란 소리인데 그러면 내 엄마랑 내 와이프가 지금 같은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엄마랑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자매라는 소리가 되겠죠. 최소. 왜냐? 이 둘의 아빠가 같은 사람이란 소리니까. 즉 이 인종이란 친구는 이 이 따지자면 이모랑 결혼을 한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모와 결혼. 그래서 이런 해괴망측한 가계도가 나오게 되는 거였어요. 그만큼 이자겸은 본인의 딸내미를 2명의 왕에게 혼인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누렸다는 거. 근데 이 인종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그래도 이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인 이자겸이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겠구나 라고 위협을 느껴서 측근들이랑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자겸이 처음에는 반격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자겸 밑에는 척준경이라고 하는 이자겸의 든든한 이제 호위 군인이 같은 사람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자겸의 난 과정에서 궁궐도 불타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나중에도 배울 텐데 금이라고 하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의 4대, 그러니까 이 금을 임금으로 모시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민심이 크게 동요가 되었고 결국 이자겸은 큰 반발을 사게 되면서 이 인종이 이자겸의 이 신복이었던 척준경을 꼬십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자겸을 제거를 하지만 결국에 왕실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식의 사건이 이자겸의 난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궁궐이 크게 불타서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또 등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종은 왕권 회복을 하려고 원래 그런 문벌 친구들이 아니라 소수의 개혁파들을 등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당시에는 서경, 이 지금의 평양 출신의 승려였던 묘청 같은 친구도 등용을 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해 나갔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궁궐이 불탔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냐면 지금 이 개경에 운세는 다 했다. 봐봐, 궁궐도 불탔잖아. 그러니까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 지가 서경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경, 본인의 근거지가 있는 서경으로 나라의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야.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 친구에 반발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김부식과 같이 기존의 개경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세력은 이 서경천도에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합니다. 특히나 이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실제로 지어요. 수도로 옮기려고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궁궐을 짓는 과정에서 갑자기 번개를 맞아가지고 궁궐이 불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일 한번 벌어지면 봐봐라. 하늘이 지금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니까 하늘이 노한 거다라고 이 개경 세력은 또 주장을 한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이 수도로 옮기려는 계획이 캔슬이 됩니다. 취소가 돼버려. 그러니까 묘청 세력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결국에 김부식이 이끌었던 관군 정부군에게 진압당하고 말았다는 거. 밑에 한번 보시면 당시 이제 이자겸의 난으로 혼란해진 사회에서 묘청이 서경천도 추진했다. 그렇지만 김부식은 여전히 유교 이념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서경천도 반대했다. 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서경파라고 부르고 김부식 같은 친구들을 개경 세력 혹은 개경파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의 의견이 갈렸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자겸의 난이나 서경천도 운동을 겪게 되면서 고려의 정치 질서라던가 왕실의 권위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인종의 이후에 이제 즉위한 의종이란 친구는 초반에는 문벌도 견제하고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현실적으로 문벌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얘가 그냥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놀자판이 돼. 자, 이런 상황에서 문벌의 권력은 계속해서 독점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부패는 벌어지고 무신에 대한 차별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 문벌들은 주로 문관들이라고 해서 뭐 글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신들 싸우는 이런 장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과 이런 멸시가 심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봉급도 제대로 안 줘. 그리고 오히려 공사에 동원시키면서 불만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이들의 불만을 더 크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김돈중이라고 해서 이 김부식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김돈중이 정중부라고 하는 무신 중에서도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이 사람의 수염을 촛불로 불장난 쳐가지고 수염을 태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한례라고 하는 문관이 이송이라고 해서 한 70대가 되는 무인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뭐 당시에 무슨 연회 같은 데서 씨름 같은 걸 하는데 이송이 당연히 희마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맥없이 쓰러지니까 갑자기 한례는 20대인가 30대예요. 갑자기 얘가 나가지고 70대 이송의 뺨을 갈깁니다. 그러니까 이송이 힘이 없잖아. 계단 아래로 팍 떨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껄껄 웃어요. 왕도 그렇고 문신들도 그렇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중부 이분과 같은 무신들은 불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불만이 커지다가 이들이 정변,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문신들을 제거하고 당시 왕이었던 의종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사건이 무신정변이었고 이 일을 계기로 무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당시 무신들은 중방이라고 불리는 회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는데 초기에는 무신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집권자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위방 정중부부터 시작해서 경대승 그리고 이의민은 특히나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 천민 출신에서 여기까지 오른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의민도 결국에 이제 최충원에 의해서 제거당하게 되었고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은 이후부터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충원부터 4대간 최씨 가문이 무신 정권을 이루는 최씨 무신 정권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최충원이 당시에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나라의 모든 중요한 정책을 이곳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도방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호위 부대, 이 사병 집단이 있는데 이들을 확대시켜서 호위를 더욱더 강화를 시켜요. 이후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후 때는 최후의 집안에 정방이라는 나라의 기구를 설치합니다. 이게 역할이 뭐냐면 인사행정, 쉽게 생각하면 사람을 선발하는 도구예요. 관리 선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를 자신의 집안에 둘 정도로 힘이 강력했다. 그리고 서방이란 것을 설치해가지고 좀 능력 있고 똑똑한 문인들한테 정책을 자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때 최후는 야별초라고 하는 군대를 또 조직을 해서 본인의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고 이게 나중에 무신 정권의 그런 군사적인 기반이 되는 삼별초로 나중에 또 바꾸게 되어요.
자, 이렇게 최씨 정권은 4대 그리고 60여 년간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사회개혁에 굉장히 소홀했고요.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이 뒤에 보시면 농민과 천민의 봉기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문신 때도 문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수탈은 굉장히 강했어. 근데 지금 무신 정권이 새롭게 세워졌죠. 그래서 백성들은 사실 조금은 기대를 했어. 다른 사람들이 등장했으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더 해요. 백성들의 토지 강제로 빼앗고요. 자기들의 농장을 넓히고 세금을 거두는 등 백성들을 엄청나게 수탈해 나갑니다. 당연히 이 백성들의 불만은 커져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들은 그냥 굉장히 이제 화났겠죠. 이러면 안 되죠. 이거 화났겠죠. 그리고 천민 출신이었던 이의민이란 사람이 최고 권력자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야, 저 천민 출신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나라고 못 갈 게 어딨냐?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봉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는 아까 특수행정구역으로서 향부곡소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의 충청도 공주 부근에 명악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 망이, 망소의 형제가 이런 과도한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봉기를 일으킵니다. 특히 차별받았던 소였기 때문에 세금 부담 더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뭐 경상도에도 뭐 김삼이 효심의 반란 같은 것들도 있었고 천민들도 반란을 일으켰는데 대표적인 게 당시 개경에서 최충원의 산업이었습니다. 이 사람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신분을 해방하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봉기를 계획했는데 그 사이에 이 프락치가 이거를 가서 밀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전에 발각이 되어서 실패하고 말았다. 뭐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뭐 고려 왕조를 부정하면서 고구려 혹은 뭐 백제, 신라를 다시 부흥시키겠다라는 봉기들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뭐 최강수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최강수나 뭐 이런 반란들도 고구려 부흥운동 같은 거기도 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당시 무신 정권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길었거든요. 여러분들 인내심 있게 봐주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2번 학습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